자, 그래서 탄력성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에 보면 탄력성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탄력성의 개념을 할 때 어떤 충격에 대해 반응하는 크기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우리 교재는 충격이라고 했지만 저는 자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격이 됐건 자극이 됐건 그에 대한 반응의 정도,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탄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탄력성은 독립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는 말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달리하면 정말로 쉽게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려운 말 써놨네?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가끔 가다가 독립변수다, 종속변수다 이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수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독립변수는 원인, 종속변수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가 아는 말로 빨리 바꿔놓자. 그래서 독립변수 나오면 원인, 종속변수가 나오면 결과라고 써놓고 문제 푸시면 의외로 답이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탄력성의 종류라고 해서 첫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수요 결정 요인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살펴보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 결정 요인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살펴보는 공급 탄력성으로 구분된다는 말 나와 있죠. 또 니은번에 보면 그러한 수요 탄력성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다고 나오고 디귿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보자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공급 탄력성 쪽은 가격 탄력성만 물어보지 다른 탄력성 물어보는 게 없어요. 역시 그걸 표로 나타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써 있죠. 근데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교차 탄력성은 그러니까 AJ, BJ도 좋고요. XJ, YJ라고 해도 좋거든요. 결국 어떤 뜻이에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교차 탄력성이거든요. 자, 그렇죠? 그리고 근데 참고해도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낸다는 말 나와요. 참고 첫 번째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절대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0보다 작은 값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만큼은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가 기준이에요. 1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절대값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계산하실 때 가격 탄력성만큼은 상승, 하락, 증가, 감소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만 보시고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가 가장 쉬운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숫자만 가지고 가격, 양, 숫자만 비교하면 곧바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 치고도 쉬운 계산이에요. 됐지요?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수요 탄력성 해놓고 이 공식이 나와요. 근데 그 형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탄력성 표가 나올 때 맨 왼쪽은 보지 마시고요. 그 왼쪽이 뭐냐면 그 알파벳 E처럼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원래 경제학상 탄력성의 뜻이에요. 그게. 탄력성을 나타내는 부호가 어떻게 보면 알파벳 E처럼 보이지만 그건 알파벳이 아니에요. 걔가.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성이 0이다, 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과 같다, 1보다 크다, 무한대다 이런 말인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를 보면 탄력성이 나오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 탄력, 뭐 비탄력, 단위 탄력, 완전 탄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도 보니까 특징에서 완전 탄력은 가격이 바뀔 때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 나오죠. 그게 완전 비탄력이에요. 우리 아까 완전 비탄력은 자극은 있지만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격 변화라는 자극이 주어졌지만 양의 변화라는 반응이 없을 때가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비탄력이죠. 그럼 이제 부등호를 그리면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가 적은 경우가 비탄력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무조건 가격과 양만 비교한다. 그래서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면 비탄력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 하나를 끊어놓고 뛰어넘어서 탄력을 볼게요. 자, 비탄력의 반대가 탄력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고 부등호가 그려져 있죠. 그럼 어떻게 본다?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면 탄력이고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면 비탄력인 거예요. 또 마지막을 보면 완전 탄력 나왔죠. 그랬더니 가격은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변한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말은 뭐다? 자극은 없었지만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지럼을 태우지 않았지만 간지럼을 타더란 얘기죠. 이런 경우가 완전 탄력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득 탄력성 보니까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라고 첫 번째 의미 써 있죠. 근데 뭐뭐에 대한 앞이 분모고 뒤가 분자니까 공식이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교차 탄력성도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공식도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의미만 따져본다면 가격 탄력성의 말뜻에서 가격 대신에 소득만 바꿔주시면 소득 탄력성의 의미가 되고 또 가격 탄력성 문장에서 가격과 수요량 앞에 X제, Y제, A제, B제, 아파트 연립 이런 식으로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여준다면 교차 탄력성의 뜻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공식도 대한의 앞이 분모, 뒤가 분자니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은 분모가 소득이니까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식도 마찬가지로 가격 탄력성 공식에서 분모값 가격 빼고 소득만 집어넣으면 소득 탄력성 공식이 되는 거 맞죠? 또 교차 탄력성 공식도 가격 탄력성 공식에다가 물건의 명칭만 갖다 붙여주면 교차 탄력성 공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남들 머리 쥐어 뜯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보자마자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3페이지에 보면 경기 변동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경기 변동론은 이거는 뭐 굳이 어려운 말들이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흔히 이런 걸 안 배워서 뭐 경기가 안 좋아, 너무 힘들어, 뭐 불경기 같아,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쁜 말로 바꾸면 경기의 상승, 경제 활동의 수준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을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런 문장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야 경기 변동 뜻이 뭐야? 이 말 마저 틀려?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물어보거든요. 다만 여러분들 그래 어떤 경제 활동의 수준 또는 상태를 경기라고 할 때 그 경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을 경기 변동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중간에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요. 자, 이렇게 위아래 나눠지는데 거기 잘 보시면 맨 처음에 상향 나와요. 상향. 상향이란 말 있습니까? 이것이 일반 경기로 따지면 호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기에선 호황, 불황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호황이란 말 대신에 상향, 불황이란 말 대신에 하향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림에서 상향자 찾았죠. 그럼 오른쪽 아래에 보면 하향이란 말도 있잖아요. 하향이란 말 있어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후퇴, 회복이란 말 찾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경기 후퇴, 뭐 뉴스도 뭐 경기가 후퇴 직면에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저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단계가 후퇴고, 안 좋았던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단계가 회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경기 변동 유형에서 순환적 변동이 뭐냐면 이렇게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의 네 국면을 순환한다 그래서 얘는 순환적 변동 그래요. 근데 나머지 거기 보면 계절적 변동이다, 무작위적 변동이다, 장기적 변동이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가로 2번에 장기, 가로 3번에 계절, 또 가로 4번에 무작위적 변동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1번이 순환적 변동이니까 가로 2, 3, 4번은 모두가 비순환적 변동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기적 변동은 종류로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용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어떤 문제에서도 장기적 변동을 물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주로 많이 물어봤던 게 계절적 변동과 무작위적 변동이거든요. 근데 계절적 변동은 어디가 포인트다? 계절. 계절에 따라서 경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3, 4월이나 9, 10월 달을 보통 이사철 그러잖아요. 그럼 3, 4월, 9, 10월 이사철에 반짝 뭐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특정 계절에 따라서 경기가 바뀐다는 관점에서 계절적 변동 그러는데 얘는 문제 풀이 요령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문장 속에서 특정 달, 뭐 3, 4월, 9, 10월 달의 명칭이 나온다거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명칭이 나와 있으면 뒷문장은 볼 것도 없이 계절적 변동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가볍게 하나 맛보여 드린다면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 근처에 원룸의 공실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계절적 변동에 해당한다가 답이었던 적이 있는데 방학이 뭐겠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학이란 말 자체가 특정 계절을 전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계절적 변동을 답으로 했던 적이 있죠. understand? 예,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 불규칙적 변동인데 얘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전쟁,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의 뭐 831 부동산 대책, 뭐 43 부동산 대책을 써놓고 이것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렸다. 이렇게 문장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43이건 831이건 그 숫자가 없다고 보면 정부의 대책을 줄이면 정책 아닌가요? 정부의 대책을 줄이면 압축하면 정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이란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정답은 뭐다?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사태. 예기치 못한 사태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역시 읽기 중단. 정답은 뭐라고요? 불규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또는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개론의 트렌드는 이 말 나오면 이게 답이다라고 맞추는 트렌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답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다르게 말 바꿀 게 없어요. 이런 다른 말로 대체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기치 못한 사태 이런 말이 나오거나 정책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 뭐라고요? 불규칙이다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 놓고 나머지 뭐 뒷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 나오는데 거기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동그란 2번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말한다는 말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과거 기출문제에 이제는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과거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의 핵심인데 실제 문제에서는 주거용을 빼고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의 핵심이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받아보시면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까 상향, 하향, 후퇴, 회복이 있었잖아요. 그 국면마다 나타나는 특징, 현상을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들이 한 대여섯 가지 있습니다. 그거 다 배우셔야 되는 거고 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기초 입문서라. 하나도 없는 거 기본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 입문서의 내용보다 기본서의 내용은 15배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거 지금 몇 페이지에 불과하죠? 양 자체가 몇 페이지예요? 개론이. 한 50페이지, 70페이지 되나요? 100페이지 넘는구나. 그러면 120페이지 잡으면 15배까지는 안 되고 7배? 840페이지. 그 기본이 기본. 기본서의 기본은 800페이지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교과서가 가장 분량이 적어요. 65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나마 그 정도면 개론 교과서 치고는 굉장히 얇은 교과서입니다. 실제로 여중에서 다른 사이트 이런 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이 800에서 900페이지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기본서 800, 900페이지 중에요. 실제 시험과 관계 있는 건 300페이지예요. 그럼 나머지 600 이런 페이지가 뭐냐면 쓸데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건 쓸모가 없거든요. 왜냐? 비록 우리가 경제론을 조금 배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경제학이라기보다는 경제학의 일부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학을 막 집어넣고 다. 경제학을 막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니까 공법 막 집어넣고 이러니까 분량이 늘어나죠. 그러나 시험과는 밀접한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 변동까지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긴 지금 입문서니까 없는 말이 또 있어요.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거미집 이론도 기본서에는 나와요. 이건 입문서니까 없잖아요. 지금 없는 거 되게 많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시장론 나와요. 그러면 시장의 개념 보았을 때 그냥 여기서 보면 이렇게 문장이 안 나오니까 이거 읽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연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괜히 읽었다가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시장의 유형 나와가지고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에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 구체적 시장이 뭐예요? 추상적 시장이 어떤 뜻이에요? 라고 물어본 역사가 없고 앞으로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말 뜻은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개념 나오고 특징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시험화되는 대목이지 앞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부동산 시장 개념 했을 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에서 두 번째 줄의 중간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 위치 등의 여러 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인 구역을 말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지금 46페이지예요. 46페이지입니다. 예, 46페이지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의 중간. 오케이? 이 부분이 실제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이게. 오케이? 자, 그럴 때 걔는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 특징 해가지고 일단 제목들 보세요. 진한 글씨 나와 있는 제목만 봐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암기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는 암기법을 이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패턴은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종류를 물어보는 패턴이기 때문에 암기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잘 보세요. 일단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 상, 시, 국, 매, 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 찾아보세요. 첫 번째 거는 거래의 비공개성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 제목만 쭉 훑어봐요. 제목 훑어볼 때 거래의 비공개성 오른쪽 페이지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47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인가요? 거래의 비공개성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상은요, 상품의 비표준화성이거든요. 그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상품의 비표준화성 있습니까? 그럼 거상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국이거든요. 시가 뭐냐면 시장의 비조직화성이에요. 시장의 비조직화라는 거 있어요. 몇 번인가요? 7번인가요? 예, 그게 시고요. 국은요, 국지성이에요. 시장의 국지성. 국지성은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있습니까? 그 매는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거든요. 그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는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거든요. 우리 교재는 그게 있나요? 예,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 동그라미 4번이죠? 맞습니까?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수예요. 그러면 지금 6개의 특징이 있는 거 맞죠? 그것 이외에 뭐 법적 규제가 과다하게 많다는 것은 부동산을 몰라도 부동산 관련 규제 많은 건 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라고 계속 외우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요, 본 수업에서도 내용 수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내용 물어보는 게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에요. 그 수급 조절의 곤란성을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거기 보면 기억번에서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오른쪽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입문서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 나오는 말이 없어요. 실제 시험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이 부분을 잘 물어봅니다. 자,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를 가치라고 하고 그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걸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를 할 때 요 예컨대 이 분필의 가치를 예컨대 100원어치다. 100원의 값어치가 있다. 근데 분필이 필요한데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200원, 300원에 거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200원, 300원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 분필의 가치는 100원이라고. 그럼 가치와 가격이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걸 아주 예쁜 말로 바꾸면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그래요. 근데 장기로 가면 지금 부족한 이 분필을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 이제 200원, 300원에 팔렸던 분필이 원래 값어치만큼 100원의 가격에 팔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로 가면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뭘 갖고 나왔습니다? 위치 바꿔놓는다. 우리 시험의 특징, 위치 바꾼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된다. 즉 불일치한다 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왜? 단기, 장기 위치를 바꿔놨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주로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장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출제 패턴도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깊숙하게 공부를 안 하고 많은 걸 외우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게 그 보통의 출제 패턴에 어긋나서 전혀 새로운 말들 막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안 냈던 거 있잖아. 안 냈던 거를 출제를 하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보지 않은 게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번 시험. 자, 그런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어머 또 부동산 시장 기능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내용 물어보지 않아요. 종류 물어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기능은 암기법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암기법일 뿐이에요. 정량, 자고가.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요. 내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량, 자고, 가예요. 이게 뭐냐면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의 조절 기능. 그 다음 자원 배분 기능. 그리고 원래 고는 없어요. 원래 고가 없어요. 근데 암기법을 만들다 보니까 고라고 하는 거지만 얘는 원래 교환 기능인데 정량자효가 하면 암기 발음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량자고가라고 할 뿐이고 가는 뭐냐면 가격 창조 또는 결정 기능 그래요. 그래서 정량자고가 이럽니다. 정량자고가. 정량만 해당돼요. 이양 박양 안 됩니다. 정량자고가. 근데 이것도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변태니? 어디서 그런 어떤 천박한 암기법을 얘기하니? 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벌써 15년 이상 인터넷에서 이렇게 전부 움직이는 인터넷 나와 있는 누구나 쓰는 암기법일 뿐이에요.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 게시판에 이상한 말 올리지 말아주세요. 정량자고가. 오케이? 예. 양과 질의 조절. 써 있잖아요. 양과 질의 조절. 자, 그랬을 때 이때 보세요. 여기서 이제 출제가 한번 된 게 내용 한번 물어본 게 이거예요. 가격 창조다. 여러분, 가격 창조가 뭐냐면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은 시장에 가서 어떤 똑같은 물건 구입할 때도 구입할 때마다의 흥정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그때 달라지지 않나요? 맞잖아요. 똑같은 운동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사장님하고 어떤 거래 조건, 흥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가격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래 과정에서 그동안의 값과는 새로운 가격이 성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격이 창조된다라고 할 뿐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면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는 쪽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겠죠. 사장님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요. 좀 싸게 파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안 팔아. 난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조금 더 얹어 드릴게요. 조금 더 얹어 드릴게요. 하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높아지면 어떤 말 합니까? 제가 안 사면 안 샀지 이보다 더 비싸게 드릴 수 없어요. 할 때가 있겠죠. 그걸 매수인이 제한하는 상한 가격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매도인은요, 파는 쪽 입장에선 처음에는 비싸게 팔고 싶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값을 비싸게 불렀다가 안 팔리면은요, 그럼 조금 500 빼줄게요, 200 빼줄게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가 안 팔면 안 팔았지 이보다 더 싸게 팔 수는 없어요 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매도인이 제한하는 하한 가격이란 말을 씁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매도인은 사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 맞죠? 근데 파는 쪽 입장에선 처음에는 값을 비싸게 불렸다가 안 팔리면 자꾸 값을 내리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안 팔면 안 팔았지 더 이상 싸게 팔 수가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더 이상 싸게 팔 수가 없으니까 하한 가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사는 쪽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사장님 더 돈 없어요. 좀 싸게 주세요 하다가 안 팔면 그럼 200원 더 드릴게요. 1000원 더 드릴게요 하다가
이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안 사면 안 샀지 이 이상 못 드려요 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매수인 입장에선 더 이상 못 드린다 해서 상한 가격이에요. understand? 그럼 보세요. 매도인의 하한 가격과 매수인의 상한 가격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지 않냐고요. 그걸 새로운 가격이 창조된다고 한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위아래를 바꿨어. 상과 하 위치를 바꿔놨다고. 이거 위치를 바꿨다고. 오케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냥 무대뽀로 외우신 분의 가장 큰 취약점. 완벽히 외운 문장 속에서 한 글자 위치만 바꿔놓으면 외운 말은 다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파는 쪽 입장에서 상한가가 어디 있겠슈?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는 쪽 입장에서 하한가가 어디 있어요? 공짜로 주면 더 좋은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과연 상식적으로 이 말 자체가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시면 답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의 특징은요. 안 들어봤던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못 배웠다. 나는 모르는 거 나왔네 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질 않아요. 왜?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연습만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가장 기본적인 걸 많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왜?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데 문장만이 머릿속에 익숙하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라. 나중에 해설지 보면 내용은 다 알아요. 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됐지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와 정량 자고가 9글자만 10글자죠? 맞나? 6글자, 5글자인가? 11글자만 외워놓으시면 시장의 특성과 기능 물어보는 문제는 다 맞춰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8쪽 아래를 보시면 효율적 시장론 나와요. 효율적 시장. 근데 효율적 시장이 뭐냐면 자,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이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또는 발표되자마자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린 뭐라 그래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시장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가격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을 좀 예쁜 말로 바꿀 때 뭐라 그래요? 시장 가치. 좀 더 예쁜 말로 바꾸려면 교환 가치. 교환 가치, 시장 가치와 가격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고 일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효율적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정보가 무슨 정보냐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은 구분이 돼요. 이때 이 새로운 정보는요. 정보의 공개 또는 발표 시점에 따라서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시험에 미래 정보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건 사실 오류예요. 왜?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누가 아냐고. 그럼 미래 정보가 아니라 사실은 내부 정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부 정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 정보라고 하는 경우 있으니까 틀렸다고 보지 말고 그냥 미래 정보와 내부 정보는 같은 말로 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이에요. 이런 뉴스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 직원이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 투기를 일삼다가 적발되었다. 이런 뉴스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미래 정보를 활용하여 투기를 일삼다가 적발되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래 정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명이 기출문제 냈어요. 그 뒤부터 아무런 비판 없이 쓰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잘못된 거 많아요, 사실 기출지문도. 근데 이 중에서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냐를 가지고
크게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또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따져보기 전에 어떤 개념을 알고 들어가면 쉬우냐면 과거가 됐건 현재가 됐건 내부가 됐건 이미 가치에 반영된 정보는 이것을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가치에 미반영,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기본 개념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되었는가, 또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또한 정보를 이용해서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시되 약성은요.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고 이 과거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봐요.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있다고 할 때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다면 무슨 정보는 아직 가치에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자, 현재나 미래 정보는 가치에 반영이 안 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제가 좀 아까 어떤 개념 먼저 알고 가자. 이미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그랬고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세요. 중간에 끊어볼게요. 약성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거 맞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맞습니까?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현재나 미래 정보는 아직 가치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제가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끊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지금 당장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출제자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만들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를 낼 때는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 및 미래 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앞에 첫 번째 문장은 가치에 반영된 정보이니까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고 쓴 거고, 두 번째 문장은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쓴 거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차이예요. 그랬더니 말이요, 우리 초과이윤 외웠다고. 20년간 초과이윤 그랬다고. 그랬더니 21년째 되는 그 어느 날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정상 이상의 이윤. 초과 이윤을 쓰니까 그냥 외웠다고. 그래서 맞췄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말을 바꿨다고. 정상 이상의 이윤. 정상 이상이니까 초과지. 아시겠죠? 근데 웃긴 건요, 이 말을 처음 본 그 순간 이게 안 보여. 그냥 정상 이윤은 보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과인데 왜 정상 그랬지? X다고. 뒤 이상은 보지도 않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문장이 조금만 이상하게 나와도 모른다는 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볍게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 있게 공부를 하셔야 어떻게 문장이 나와도 대응이 되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대충 요 쉬운 것만 하나 하자. 그렇게 공부들을 하시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하신 김에 할 때 빡세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유? 이제 우리 인생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마지막을 생각하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약성은,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물론이고 여기에다가 무슨 정보까지도, 현재 정보까지도 반영된 게 중강성. 근데 이 현재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 뭡니까? 아, 그럼 투자자가 기술과 기본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과거는 기술적 분석이고 현재 정보가 기본적 분석인데 술과 본 한 글자 위치를 바꿔서 혼란을 유도하지 않을까? 느낌 와요, 안 와요? 느껴야 돼. feeling. 그렇죠? 예. 그럼 봐요. 얘도 이래요. 그럼 과거, 현재가 모두 반영됐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및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분석을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가치에 반영됐잖아요. 반영된 정보는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직 무슨 정보 반영 안 됐죠? 미래. 그럼 미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도 중간성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보통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중간성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컨대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뭐 개발된다 이런 뉴스가 떴대. 그래서 뉴스를 보자마자 오늘 아침 뉴스니까 현재 정보 맞죠? 이걸 보자마자 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중개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죠. 아이고 저기 뉴스 보시고 전화하셨네요. 네. 어째요? 올랐슈. 이미 올랐다고. 자, 오늘 아침에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는 건 그 개발 정보가 뜨자마자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이걸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왜 부동산 시장을 중간성이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에서 상계동 일대가 개발된다는 그 정보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남보다 더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남들은 모르는데 나하고 몇몇만 이 개발 정보를 안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남들 모르는 개발 정보 이용해서 남보다 더 큰 이익, 즉 돈 버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미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중간성 효율적 시장 유형에 해당한다가 답인데 기출문제에서 준을 뺐어. 그냥 강성 그랬네. 그럼 한 글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요? 안 보여. 정확하게 그게 머릿속에 안 박혀 있으면요. 한 글자 차이 뭐 있고 없고가 있으면 구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죠. 내용 몰라듣는 게 아니고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강성은 어떨까요? 이게 다 포함돼. 다 포함되니까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정보. 모든 정보가 반영됐어요. 그럼 그 어떠한 정보,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도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공표된 정보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됨으로써 그 어떤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나와요. 그 말 나오면 무슨 시장이다? 강성이죠. Understand?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